그 정도의 EMP탄을 만약에 장착을 해서 평양 시내 상공에서 빵 하고 터뜨린다. EMP를. 평양이 이제 쑥대밭이 되겠죠. 김정은이 만약에 핵단추를 눌러도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이가 날면은 좀 발작을 일으키는 게 북한 영공까지 거의 들어갔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북한이 그걸 몰랐어요. 왔다 간 뒤에 알았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북한의 레이더는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군사평론가 김대영입니다. 사실 이번 10월 1일 국군의 날의 아주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현무5 미사일이라고 하겠죠.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비닉 무기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비닉 무기라는 것은 이제 공개를 하지 않는 아주 비밀스러운 무기였는데, 전격적으로 이번에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공개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공개 과정도 많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굳이 지금 시점에 이걸 공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두고 좀 말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 현무5를 공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와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한 응징을 할 수 있는 이런 무기체계를 갖고 있다. 공개를 하는 게 타당한 것 같다. 결론이 그렇게 내려져서 이번 국군의 날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현존하는 전 세계 여러 가지 이제 탄도 미사일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재래식 탄도, 핵이 아닌 재래식 탄도를 사용하는 미사일 가운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것 같아요. 전체적인 미사일 크기도 크고 무게도 굉장히 크고, 또 한 가지로는 탄두 무게도 뭐 언론에는 8톤으로 나왔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8톤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사일 무게는 사실 이제 공개가 과거에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36톤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36톤짜리 미사일이 뭐가 있나, 뭐 전 세계 어떤 미사일이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그 미국을 대표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미니트맨 3라고. 그게 한 36톤 돼요. 그래서 무게에서 있어서는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인 미니트맨 3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럼 우리는 무지막지한 크기의 탄두를 가진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만들었을까?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셨겠지만 유사시에 대량 응징 보복을 하기 위한 무기로 현무5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한 뭐 20여 발 혹은 30여 발을 쏘면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원폭이 두 군데 투하가 됐었죠.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투하가 됐었는데 그 정도의 위력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군 관계자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여기에 이제 벙커 버스터 기능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추측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가능성도 사실 없지 않게 있어요. 8톤 이상이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탄두를 감싸고 있는 재질, 이제 탄체 무게가 뭐 많으면 3분의 2 혹은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런 아주 이제 특수하고 무거운 물질 사용해서 지하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이 되긴 합니다. 핵을 가질 수 없으니까 재래식 무기로 이제 할 수 있는 최대의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탄도 미사일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전술핵 위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핵무기는 위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현무5가 세다고 해도 핵만큼의 위력을 낼 수는 없지만, 제가 추정키로는 열압력탄을 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압력탄이 뭐냐면 폭발과 함께 열과 압력이 막대한 양의 이제 열과 압력이 발생하는 그런 좀 특수한 재래식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한 8톤 이상을 만약에 열압력탄을 갖고 있다 그러면 폭압, 그러니까 폭발 시 발생하는 압력이나 그런 효과는 전술핵 정도, 한 발의 위력이 한 전술핵 정도의 위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우리 군도 이렇게 흘리는 걸 보면 적으면 20여 발, 많으면 30발 쏘면 뭐 평양을 초토화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8, 9톤 정도의 열압력 탄이면 그 정도의 위력을 낼 수 있지 않나. 만약에 20여 발, 30발 쐈을 경우에는 그럼 뭐 평양이 이제 쑥대밭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자세히 보시면 산악 지형이 많잖아요. 도로가 물론 넓은 데는 뭐 6차선, 8차선까지 되는 데도 있지만, 현무5가 유사시 작전해야 되는 지역들은 대부분 도로 폭이 뭐 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산악 지역에서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36톤 정도 되는 미사일들은 보통 바퀴가 한 16개 되던가 뭐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8개 정도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바퀴수가 많다라는 거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도로 보면 이렇게 무거운 건설 장비들 못 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이 도로와 관련된 접지와 문제와 관련된 것도
해소하려는 부분도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부 언론에서 개걸음이라고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좁은 도로나 이런 데 빠져나가야 할 때 그런 측면 기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적 전장 환경의 특수성을 어떻게 보면 우리 미사일 발사 차량에 이제 적용한 걸로도 보여지고, 사실 제가 현무5 제작하는 거 못 봤지만 이제 그 전에 뭐 현무2라든가 뭐 다른 것들 만드는 걸 우연찮게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발사관을 만드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 이 현무2부터 시작해서 계열 탄도미사일, 특히 발사 차량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발사관 있지 않습니까? 발사관을 알루미늄 장갑판으로 만들어요. 방탄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갑차에 쓰이는 알루미늄 장갑 재질을 발사관에 만들 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총탄 같은 경우에는 방어가 가능해요. 왜 그럼 그렇게 만들었냐? 북한은 많은 특수부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무2 같은 그런 우리 군의 중요 자산이 특수부대에 공격을 당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 소총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80년대에 만들었던 현무는 발사관이 없었어요. 그냥 미사일을 차에 싣고 다니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총만 쏘면 다 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무2부터는 뭐 이거는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현무2부터는 이제 발사관도 만들면서 발사관 자체를 방탄 기능을 집어넣었어요. 현무5도 따져보면 이제 그런 발사관으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전에 현무2, 4 이런 것들은 보면은 핫 런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미사일의 추진체가 그대로 점화해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을 썼는데, 현무5는 잘 보시면 뒤에 좀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했다는 의미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콜드런치 방식도 좀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톤 되는 미사일을 콜드런치로 탁 띄워서, 그러니까 가스압을 이용해서 공중으로 띄워서 점화해서 날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세계적인 미사일 기술로 봤을 때는 손꼽히는 기술 중에 하나고, 그런 한국적 전장의 특수성이 많이 반영된 세계 최대의 재래식 탄도미사일이다 라고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가운데서는 거의 뭐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다. 뭐 이제 발사 차량이나 발사관이나 그다음에 미사일 자체도 굉장히 최첨단의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현무5를 사용할 정도면 사실상 이제 전쟁 단계거든요. 전면전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아니면 전면전의 가능성이 높다. 한 90% 이상 된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쏠 수도 있다. 그럴 때 이 현무5가 사용이 되는데,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기지도 어디인지 대략 알고 있는데, 기지 규모도 어마어마해요. 현무5 기지도 사실 지금 이제 막 건설을 만드는 것도 있고 완성이 된 것도 있는데, 여기서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 러시아 ICBM 기지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그런 좀 시설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시다시피 현무5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운용하는 시설도 크게 크겠죠. 전 세계에 손꼽히는 뭐 미러 그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지 같은 규모로 좀 보여요. 그러니까 요격이 뭐 불가능하진 않은데, 현무5를 쏠 정도면 우리가 그런 북한의 유격시설을 초토화시켜 놓겠죠. 왜냐면은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현무2도 있고, 현무3는 이제 지상에서 쏘는 순항미사일입니다. 현무4는 그보다 더 큰, 현무2보다 더 큰 탄도미사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무5인데, 현무2, 3, 4가 이제 그런 방공망을 다 없애버리겠죠. 혹은 또 우리 공군의 뭐 F-35라든지 타우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그런 중요 시설을 다 없애버린 후에 현무5가 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요격할 만한 수단이 딱히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무5를 공개했다라는 거는 군에 이제 배치가 됐다는 얘기고, 참고적으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현무5도, 그러니까 현무4 같은 경우에도 4-1, 4-2, 4-3 이렇게 개량형들이 쭉 나왔어요. 현무5도 아마 비슷하게 지금 개량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성능 개량을. 그러면은 뭐 벙커버스터 기능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8톤 이상에 되는 이 탄도 무게면 거기에 자탄을 만약에 넣는다. 조그마한 아주 라이터 크게 자탄들을 넣는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겠죠. 아마 이제 평양, 한 발로 평양 시내를 다 뭐 초토화는 아니지만 자탄을 이용해서 그냥, 예, 그 정도의 그런 뭐 다양한 아마 후속 개량형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상대하기 곤란한 그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 수단, 현무5 같은 뭐 예를 들어 이제 타격력을 가진 물리적 수단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EMP탄, 비물리적 수단, 예를 들어서 강력한 전자파를 이용해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김정은이 핵을 쏘라고 지시했을 때 어차피 핵을 쏘라고 지시하면 다 통신이라든지 전자적 신호에 의해서 그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무5에 정말 8톤 이상 되는 이런 탑재량을 자랑하는데 거기에 정말 초강력 EMP 탄을 집어넣으면 핵을 쏘지 않지만 핵 폭발 시에 사실 EMP가 발생하거든요. 그게 되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 방사능에 의한 낙진도 있지만 EMP에 의한 피해도 상당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현무5는 8톤 이상의 탑재량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EMP탄을 만약에 장착을 해서 평양 시내 상공에서 빵 하고 터트린다. EMP를. 물리적이 아닌 전자기적인 그런 파괴를 진행한다 그러면 그 위력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한 방에 팍 하면서 갑자기 이제 평양 시내 모든 전기, 전자제품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북한이 김정은이 만약에 핵단추를 눌러도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현무5는 무한한 그런 성능 개량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우리 군은 이제 세 가지 테마를 많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킬체인.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이제 우리의 세 가지 방안. 첫 번째가 이제 킬체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의도를 차단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KMPR.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이 세 가지 테마로 주로 많이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국군의 날에 보시면은 뭐 이제 공중에는 뭐 F-35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이게 이제 킬체인과 연관된 그런 이제 공중 전력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UAE에 수출도 했고 최근에 이라크 수출도 했고 사우디도 한 천궁 2, 그러니까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천궁 2, 그다음에 이제 향후 전력화 예정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체계 LSAM 이런 것들도 국군의 날에 이제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현무5는 사실 이제 대량 응징 보복과 관련된 이제 핵심 무기 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킬체인과 관련돼서는 뭐 현무4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타우러스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해군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성 3, 그다음에 배에서 쏘는 거는 해성 2. 그런 순항 미사일들도 이번에 다 공개를 했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미사일 전력을 비교해보면 물론 북한도 SLBM 쐈다고 막 하지만 아직 전력화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잠수함의 문제도 있고 미사일의 문제도 있어 보이는데 아직 전력화는 못한 것 같고, 특히 이제 공중에서 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사실상 이제 전무한 상황이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뭐 타우러스도 있고 슬레미알도 있고 현재 또 KF-10에 달려고 하는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이제 뭐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달려고 그러고 KF-21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입체적인 전력, 육해공이 다양하게 쏠 수 있는 뭐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국군의 날에 많이 보여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제 드론 전력들, 무인기 드론 전력들은 사실 이제 북한보다는 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우리가 앞서 있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폴란드에서 일종의 이제 절충교육 형태로 폴란드산 이제 자폭 드론도 들어올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자폭 드론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당히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들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재래식 전력으로는 사실 이제 북한하고는 비교는 안 되죠. 오히려 이제 주변국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우리는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이 비원비가 날면은 좀 발작을 일으키는 게 2017년에 실제로 한번 비원비가 북한을 한번 엄청나게 겁에 질리게 한 적이 있었죠. 2017년에 갑자기 이제 괌에서 출격한 비원비 일단 2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2대가 괌에서 떠서 동해상으로 해가지고 북한 영공까지 거의 들어갔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북한이 그걸 몰랐어요. 왔다 간 뒤에 알았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왜냐면 비원비가 미국이 갖고 있는 폭격기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스텔스 폭격기 B2가 있고, 그 다음에 비원비, 그 다음에 BOCB가 있는데, 비원비는 엄밀히 얘기하면 전략 폭격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핵무장 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재래식 폭탄을 운용하는 폭격기예요. 근데 BOCB는 전략 폭격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B2하고 BOCB는 전략 폭격기입니다. 왜냐? 핵을 쏠 수 있는 폭격기예요. 그래서 전략 폭격기라고 하는데, 근데 이 B1B는 BOCB나 B2에 비해서 탑재하는 무장의 양이 미국이 갖고 있는 폭격기 가운데서 가장 많은 무장을 달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장거리 순항 미사일 이런 것도 운용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무섭죠. 그리고
탐지가 어려워요. B1B는 세미 스텔스 폭격기예요. 그러니까 반 스텔스 폭격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레이더 반사 면적을 보면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F-15K, KF-16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폭격기인데 레이더 상에는 전투기보다도 작게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레이더, 이제 북한 대부분 레이더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성능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때도 그래서 레이더가 못 잡았어요. 그때 비어미 폭격기가 북한 그 강원도 쪽까지 치고 올라와서 뭐 함흥 그쪽까지 이제 함경북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 꺾어서 내려왔는데 그때 평양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 정도로. 왜냐면은 이제 일단 탑재되는 폭탄의 양도 많고 거기서 운용할 수 있는 제즘이나 제즘 ER 같은 스텔스 성능을 가진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동해상에서 북쪽에서 올라가서 제즘이나 제즘 ER로 평양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지옥이죠. 왜냐하면은 제즘이나 제즘 ER은 스텔스 형상을 한 순항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레이더는 잡을 수가 없어요. 북한에게 있어서는 탐지가 불가능한 폭격기, 그다음에 거기서 사용하는 무장도 먼 거리에서 이제 쏠 수 있기 때문에 제즘 ER 같은 경우에는 한 사거리가 1000km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북한까지 안 올라가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섭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1B는 좀 제즘 ER을 특별하게 운용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안에서 갑자기 이제 좌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즘이나 제즘 ER은 최근에 나온 것들은 이제 데이터 링크를 이용해가지고 최초 지정된 목표물이 아니라 갑자기 돌발적으로 목표물 생기면 글로 방향을 틀어서 날아갑니다. 지령을 내려요. 중간에 이제 야 일로 날아가. A라는 목표물로 지정을 해놨는데 A는 필요 없으니까 B로 날아가. 컴퓨터로 조작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섭죠. 갑자기 돌발적으로 중요한 표적이 생겼다. 그러면 그랬을 때는 되게 유리한 거죠.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A가 아닌 B로 날아가 이러면 이제 B가 딱 맞으니까. 저도 실제로 이제 취재를 나가서 우리 군이 도입한 아파치 가디언 헬기들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대만 군이 하는 항광 연습 훈련도 참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그 아파치 가디언 AH-64E 버전을 제일 먼저 산 나라가 대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샀고, 그래서 저는 한국도 보고 대만도 가고 다 봤는데, 아파치 가디언이 기존 아파치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소음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이 프로펠러를 돌아가잖아요, 위에. 메인 로터 요거를 좀 특수한 기술을 이용해서 이 로터가 돌아가는 소리를 많이 감소시켰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가까이 와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또 산이 많잖아요. 계곡을 타고 이렇게 이제 실제 훈련장에 가서 보면 이제 계곡을 타고 이제 막 낮게 지형을 추적하면서 막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장을 딱 들어오는데 훈련장 들어오기 전까지 몰라요. 정말 가까이 와야 소리가 들려요.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생존성 향상을 위해서 그런 특수한 기술을 이용한 로터 설계를 좀 했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파치 가디언에 장착된 이런 전자광학 장비라든가 연령상 장비 이런 것들이 거의 HD급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 거리에서도 아주 또렷하게 이제 목표를 딱 포착을 해서 추적을 합니다.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수하고, 또 이제 주한미군에서 운용하는 아파치 가디언이나 기존 아파치들 같은 경우에는 유무인 복합이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게 아마 생소하실 텐데, 지금 미군의 아파치 가디언들은 이제 적진 깊숙이까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대신에 이제 미 육군 항공대에 보면 이제 여러 종류의 무인기들이 있습니다. 뭐 사단에 쓰는 무인기도 있고, 그다음에 군단급 제대 혹은 뭐 그 이상 제대에 쓰는 무인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그레이 이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무인기들이 적지 중심으로 들어가서 뱅뱅 돌면서 그 주변 상황을 다 이제 아파치한테 보내줘요. 그럼 아파치가 거기서 딱 보면서 먼 거리에서 헬파이어로 이제 먼저 중요 목표를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공격 헬기의 생존성이 이 유무인 복합을 사용하게 되면 미리 전장 정보를 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보고 들어가면서 때리는 거예요. 위협 요소들을 다 보고 이걸 다 제거한 상황에서 들어가니까 기존의, 그러니까 다른 공격 헬기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성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군도 지금 그래서 이제 추가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또 한 가지로는 기존에 이제 36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항공작전, 육군에 있는 항공작전 사령부용으로 도입을 했어요. 항작사가 주동적인 육군 항공작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들어온 거고, 지금 새로 들어오려는 또
또 36대는 지상작전 사령부용으로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 이제 보면은 지상작전의 최고 지휘 본부는 지상작전 사령부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작전 사령부가 유사시 이제 북한군과 지상작전을 벌일 때 이 아파치들을 동원해서 작전을 펼치려는 그런 개념으로 추가 도입을 좀 서두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공격 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이제 드론 공격에 비행을 하다가 드론에 맞아가지고 격추당한 일이 생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공격 헬기 자체의 성능으로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운용하느냐, 어떻게 장비를 잘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군이 갖고 있는 공격 헬기들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운용을 잘 못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운용에 미스가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이제 육군 항공에서 공격 헬기를 운영하시는 조종사분들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육군 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은 공격 헬기를 주간에는 잘 안 써요. 야간 작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 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에 살아남으려면 주간 작전은 사실 생존성에 많은 위협을 받죠. 왜냐면 눈에 띄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는 잘 보면은 러우 전쟁, 2022년 러우 전쟁 초기에도 실제로 주간에 많은 수를 운용하다가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이나 이렇게 격추당한 경우도 많고, 반면에 지금 미국은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유무인복합이라는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인기가 먼저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무인기가 그런 주요 뭐 대공포라든지 미사일 이런 걸 미리 보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때리고 들어가는 개념인데, 반면에 러시아군은 이제 유무인복합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공격 헬기와 무인기가 이게 통합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취약점이 많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소형 무장 헬기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무인기들을 이용한 유무인복합을 향후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러시아처럼 그렇게 취약하진 않다. 그래서 오히려 공격 헬기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공격 헬기를 많이 써요.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이제 우크라이나의 영향을 많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폴란드인데, 폴란드가 최근에 아파치 가디언을 90대 넘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 육군 다음으로 많이 쓸 거라고 이제 72대가 되니까 30대 추가 들어오면, 근데 폴란드가 90대 넘게 구매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은 다음으로 향후에 아파치 가디언을 가장 많이 운용하는 국가가 폴란드인데, 그러니까 러우 전쟁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지금 폴란드군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아파치 가디언을 90대 넘게 샀단 말이에요. 얘네도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샀을까를 생각해 보면 전장에서 아직도 공격 헬기는 중요한 무기 체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작전에서 잘 운용하느냐가 포커스지, 단순히 뭐 드론에 격추당했다 그래서 이게 가치가 없는 건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무기 체계든 간에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무기 체계의 성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장 환경에 맞게 잘 이제 유연하게 어떻게 쓰느냐, 그것도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